7월 금리 인하냐, 11월 금리 인하냐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미스터 마켓은 아니지만 감히 그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터미널 레이트가 얼만데 그리고 뭐 9월이든 12월이든 그렇게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건데 라는 쪽에 시장은 시선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의 영향을 보다 더 앞으로 영향을 줄 변수는 속도와 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에 숨어 있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기와 기업 실적의 컨디션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의 이 시간 오신다면 꼭 이분과 함께 경제 한 주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닥터김의 허허실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박사님 오셨으니 또 금요일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5월에 좀 휴장이 우리는 있어서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중간 딱 휴장 전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가 네. 그 키를 쥐고 있었던 네, 걸까요? 경제 지표도 많이 나왔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주간의 흐름은? 물가 때문에 뭐 울고 웃고 올해 계속 좀 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달 지표에 좀 집착하지 말고 네.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금 주가가 등락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좀 물가에다가 많이 이렇게 기대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를 이제 조금 그날 그 전날 발표된 지표라든지 당일날 발표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주가가 영향을 받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걸 조금 다 그것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뭐 시장을 읽는데 오히려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존 윌리엄스 총재 말대로 조금 경제 지표는 뭐 추세가 중요하니까 물가는 뭐 지금 내려가고 있다. 울퉁불퉁하지만 내려가고 있다. 경기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기업 실적은 아직 뭐 기대를 그렇게 저버리고 있지 않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만 봐도 기업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세 가지 팩터를 조금 보면서 조금 대응하면 그렇게 불안한 장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세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 네. 상당히 와닿고요. 정말 하루하루 많은 이슈들이 또 나오고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한 일주일 전, 몇 달 전 거는 상당히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좀 약간 멀리서 추세를 보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하다. 네. 네. 지금 좀 더 그런 추세를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만 해도 물가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CPI의 시장이 좀 환호했다라는 것도 약간 안도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나온 4월 CPI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4월 CPI는 뭐 어제 존 윌리엄스 총재도 긍정적이다. 뭐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어쨌든 4월 지표는 뭐 괜찮다. 우리의 조금 판단에 긍정적이다.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잘 나왔다. 네, 잘 좋은 나왔다. 거다.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 이번 4월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9월 금리 인하다라고 이제 시장은 바로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달치의 물가 지표가 연준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왔다 갔다 결정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조금 제공해 줬다라는 쪽으로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가 떨어진 것은 긍정적이죠. 지금 4월에 헤드라인이 3.4% 찍혔지 않습니까? 네. 전월비율은 0.3인데 3월 달에는 0.3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4인데 지난 4월 CPI는
그냥 반올림하지 않고 그냥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8%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헤드라인도 많이 떨어진 거고요. 근데 4월 달은 사실은 유가가 올랐거든요. 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조금 물가를 잡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근원은 0.36, 0.29가 나왔는데 전월비로는 반올림에서 0.3입니다. 근데 3월 달에는 0.3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36에서 전월비 0.29로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고 전년 동월비로도 3.8에서 3.6, 0.2%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올렸는데 PC 항목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뭐 PC 항목이라기보다는 뭐 CPI도 마찬가지겠죠. 좀 가중치가 다르니까 감안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많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동안 525bp의 금리를 올렸는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물가 항목들이 많이 반영됐고 많이 반영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걸 차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박사님? 지금 이게 X축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마이너스 폭이 큰 거니까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 올렸던 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런 항목들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호텔 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우리 그동안 조금 그 물가를 높은 물가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던 신차라든지 중고차 이런 것들도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교적 반응도가 좀 물가야 지금 반응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마지막 그 금리 인하를 얻기 위한 2%의 목표 물가를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라스트 마일에 조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빨간색이겠죠. 이게 잡히면 물가는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하우징. 근데 보이네요. 어제도 뭐 주택 허가나 뭐 착공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약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우징이 많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의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결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안정, 디스인플레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하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혹은 뭐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미국의 근원 PCE 물가인데요. 이게 지금 제일 위에가 이제 상품 물가입니다. 상품 물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뭐 코어 서비스, 주택을 제외한 핵심 서비스, 이게 슈퍼코어거든요. 슈퍼코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더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면적이 이 높이가 이 바의 높이가 아직까지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뭐 거의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지금 4월 달 저기에서도 CPI에서도 0.4%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1월에 0.7, 2월에 0.5, 3월에 0.5, 4월에 0.4. 떨어지고는 있어요. 지금 4월에도 떨어지고는 있는데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게 조금 더 떨어져야 돼. 떨어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야. 그런데 바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제 이런 분들이 로레타 메스터라든지 뭐 닐 캐시켈이라든지 어제 존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매파적으로 비치는 이유는 요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우징은 떨어져. 하우징은 지금 계약 건수의 통계가 나오는데 새로 집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동시에 계약을 해서 그 할인된 렌트로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거는 분명히 떨어지는 지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2%의 뭐 목표 물가에 도달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는 잡히고 있다. 이거에는 시장도 그렇고 뭐 연준 위원들도 네. 그렇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건데 이런 속도나 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보면 괴리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시장이 좀 앞서간다고 할까요? 맞죠. 예. 네. 기대감을 좀 더 많이 갖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데 지금 상황도 딱 뭐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좀 어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은? 네, 어쨌든 시장 금리가 또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이제 춤을 추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조금 이거를 경기의 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 순환 요인, 그리고 경기랑 좀 관련이 없는 요인,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도 지금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또 팬데믹 때 더 풀었다. 이게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유동성이. 네, 아직까지도 돈이 어디 도망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기 유동화되고 오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고,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만 좋아 보이면 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고, 그 다음에 물가를 인상시키는데 조금 해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시중에 많은 거죠. 왜냐하면 G10 선진국 기준으로 뭐 정확하게는 11개 중앙은행, 스위스 중앙은행까지 11개 중앙은행이 고점 대비 한 1년 전이나 2년 전 고점 대비 자산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네.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꼭대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유동성이 줄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요. 팬데믹 전에 비해서는 그 준 수치가, 지금 현재 수치가 2019년 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40% 증가한 상태예요. 줄었어도. 네. 네. 안 줄었으면 한 60% 이상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40% 이상 팬데믹 때 유동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기준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약간 과잉 통화라든지 또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저에 있는 요인들이고요. 사실은 이 요인들이 또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쉽게 식지 않게끔 하는 또 반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순환적인 요인들은 지금 이제 서서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 쭉 올려왔기 때문에 경제에 스며드는 거죠. 경제 활동에, 기업이나 가게의 경제 활동에 스며드는 거고요. 특히 고용시장에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도 뭐 매주 보면 들쭉날쭉하죠. 어제도 뭐 실업수당 청구건수 살짝 또 좀 올라갔고요. 이런 식 하지만 2주 연속 실업자는 또 올라갔거든요. 주간 단위로는 떨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시청자분들이 지표를 보실 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어떤 지표는 올라가고 어떤 지표는 떨어진다. 뭐 사실은 경제 지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계적으로 모든 지표가 일제히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경기 순환적으로도 지금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경기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해석하기에 조금 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경기는 여전히 호황 상태인 거죠. 호황 상태인데 조금 너무 뜨거운 호황에서 조금 정상적인 호황으로,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너무 뜨거운 경기에서 좀 정상적인 경기로 지금
조금 몸을 낮추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호황이라는 말은 어쨌든 좋다는 건데 그게 뜨겁지 않고 적당한 온도의 네. 호황으로 내려오는 네. 네,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네. 75%까지 이제 반영되고 이르면 7월도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과의 어떤 괴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른 감이 있다, 좀 너무 앞서간다라는 입장에서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9월 인상도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빠르다. 9월 인상도 다음에 나올 5월, 6월 CPI와 고용 지표가 조금 식어줘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조금 더 좀 분명한, 선명한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금리 인하의 당위성에 대한 보다 더 선명한 물가나 고용 지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물가, 고용, 소비 뭐 이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나오면 인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9월 그 FOMC가 9월 16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1차 TV 토론하고 대선 미국에서 2차 TV 토론 그 중간이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를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대선을.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왜 안 해? 라고 이제 누구라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지. 안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정치적인. 연준도.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 9월까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달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계속 전월비 0.22 정도로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0.2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0.2로 안 나오면 연말 근원 PCE 물가가 2.6% 도달이 좀 낙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9월 금리 인하도 조금 좀 반반인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가도 내려왔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80달러 목전에 WTI 기준으로 좀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완전히 좀 증거로서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면이 좀 있어야 된다. 주거비도 마찬가지고요. 유가도 그렇고요. 물가 측면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분기 얘기를 한 분기 정도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서 다음 자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금리 인하 속도와 최종 금리가 시장 기대에 부합할까? 이 기대, 시장 기대와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좀 맞아떨어질까? 부합이 될까? 이런 부분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이미 7월 금리 인하냐, 11월 금리 인하냐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미스터 마켓은 아니지만 감히 아마도 시장은 그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인데 그리고 뭐 9월이든 12월이든 그렇게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금리를 인하할 건데 라는 쪽에 시장은 시선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시점보다 뭐 한두 달 차이보다는 시작을 해서 폭이나 속도 정도. 물론 첫 금리 스타트 시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주가의 영향을 보다 더 앞으로 영향을 줄 변수는 속도와 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경기가 얼만큼 급격하게 식냐라는 것은 사실은 기업 실적이 지금이 피크냐 아니면 피크는 아직 멀었냐 한동안 기업 실적은 계속 이렇게 좋을 거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에 숨어 있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기와 기업 실적의 컨디션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미국 경기가 내년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내지 두 번이나 하면 내년에도 한 세 번 내지
최대 4번, 올해 한 번이나 하면 내년에 3번. 올해 한 번이나 한다는 얘기는 올해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1분기 지금 골드만 같은 경우도 1분기 성장률을 조금 낮췄는데도 뭐 3%인가 그렇고요. 아틀란타 연은도 지금 3.6인가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1분기 GDP를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분기 GDP 1.6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만약에 뭐 한 2%만 나와도 올해 전체적으로 한 2% 연간 성장률을 만약에 달성한다고 하면 올해 경기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이나 내년도에 한 3번이나 그래서 또 후년도에 한 2번이나 그래서 저는 터미널 레이트가 한 3.75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7번. 그러니까 역대 금리나 사이클 중에서는 되게 적은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그렇게끔 만드는 경기의 호황이 조금 동반되는 수반되는 그러한 경기 사이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탄탄한 경기가 네. 있을 거고요. 네,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앞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종착역에는 뭐가 있을 거냐는 네. 거죠. 금리 인하 시작에 지금은 우리가 네.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작을 해서 네, 쭉쭉 결국 해서 간다면 네. 종착역에는 종착역에는 궁금해지네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은 네. 금리를 인하할 때는 예외 없이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은 경기 사이클의 호황의 마감, 불황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경기 불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경기 사이클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저는 약간 고지식하게 보지만 도도한 흐름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인데 그거를 조금 완만하게 떨어뜨린다든지 완만하게 경기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통화정책, 재정정책이지 그 자체의 추세를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강의 물줄기 자체를 아예 바꿀 정도로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바꿀 정도의 그러한 정책은 이제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착역에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늦어질수록 경기 침체 시점이 더 늦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금리 인하를 갈망하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더욱더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연의 보험성 인하라고 네.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종착으로 가면 이건 사이클상 네, 침체 네. 그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미 네. 지금 물가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유로존만 해도 지금 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물가가 안 떨어진 국가도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4%인데도 그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웨덴 같은 경우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거고 주택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빨리 내리고 싶어 하고 많이 내리고 싶어 합니다. ECB도.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국가들도 많아요. 초과 달성했다는 얘기는 물가가 이미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 표를 보시면은 OECD가 3월 달에 발표한 지표인데요.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높죠.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ECB라든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려서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좀 유력하게 인하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도 잡으면서 이 지금 아주 줄타기를 잘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 경제지표를 우리가 그쵸. 보면서. 네. 그럼 침체도 피하면서 이렇게 정말 좋은 길로 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확률은 없어요, 박사님? 있죠. 뭐 2000년대도 지금 그때도 한 10년 정도의 경기 호황이 지속되는 네. 동안 계속 많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호황 기간을 굉장히 장기간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연준 때문에만 그렇게 경기가 그렇게 호황이었냐, 제로 금리 덕택에만 의존해서 경기가 호황을 보인 거냐라고는 이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 기간의 생산성 혁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호황 기간이 길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 정책이 경기 호황의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데 기여는 분명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고 많이 써왔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내릴 수는 없는 거고 또 금리를 내리다 보면 또 물가가 다시 또 고개를 든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경기 호황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이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좀 양호하고 그 중심에는 AI, 빅테크 이런 새로운 산업이 또 부흥한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새로운 또 숫자를 보게 됐거든요. 다우 4만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데.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이익은 조금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 혁신 성장 기업들이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S&P 500 기업들의 탑 10 종목들의 전체 이익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과 돈을 적당히 버는 기업, 그 다음에 돈을 못 버는 기업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면 돈을 어쨌든 왕창 버는 기업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이익 비중도 크고 시총 비중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경기 사이클이랑 완전히 괴리되지는 않지만 조금 기여도가 다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빅테크 실적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내려가는 거는 맞지만 지금 1분기에 60% YOY로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번 4분기까지 한 2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네. 컨센서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경기 얘기를 쭉 했지만 올해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 다른 빅테크 위의 종목들로 경기가 좀 주식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거 아닙니까? 경기가 뒷받침되니까 중소형주도 좋고 금융주도 좋고 경기순환주도 흘러가겠죠. 좋고 네. 에너지도 좋고 이런 거면 그러면 시장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만약에 빅테크가 여기서 뭐 5월달 더 올라가고 6월달 더 올라가면 사실은 시장이 폭발해버리죠. 시장이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그 자체로 그 과열 때문에 과열이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경기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비빅테크 종목들로 순환이 된다면 그래서 경기가 중요한 거죠. 순환이 된다면 주식시장은 완만하게 조금 들쭉날쭉하지만 중간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호황 기간을 더 장기화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쪽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경기를 좀 좋게 보기 때문에 올해. 순환의 여부 때문에 경기를 더 봐야 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유가 있네요. 네, 금리를 뭐 올해 뭐 12월에 인하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안 빠질 것 같아요. 금리를 12월에 인하할지라도.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도 보고 계시는 박사님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